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 우리 248페이지 오시면 네 번째 수량 계산 시 일반 기준입니다. 자, 우리 적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적산을 하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 그 네 번째 248페이지입니다. 수량 계산 시 일반 기준.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수량의 단위 및 소수인은 표준 품센 단위 표준에 의한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슨 단위를 다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은 여러분 품이란 표현을 써요. 품. 그다음에 어떤 페인트 도장할 때는 어떤 면적, 제곱미터를 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뭐 인치라든지 이런 것을 파운드 이런 걸 같이 쓰긴 쓰지만 요즘은 절대 그런 단위는 안 쓰죠. 그래서 국제 기준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1번 얘기는 그렇고요. 두 번째 얘기 볼까요? 자,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 이하 1, 2까지 구하고 자, 지정 소수의 1, 자, 소수의 이하 구하고 그다음에 끝수는 4, 4, 5. 자, 지정 소수점이 1까지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적산에서는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구해야 돼. 결론 이것만, 이게 무슨 말? 지하 1, 2까지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수점 1, 2하라는 얘기는 너 여기까지 구해. 그렇지만 요 그 다음에 끝수가 이게 끝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 자 여기에서 반올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하되 여기 숫자를 갖다 반올림 할 수 있으면 반올림해서 올려서 마무리를 절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 표기를 할 때 약 얼마로 표기해요? 2.15로 표기하면 되는 거죠. 왜? 이거 4, 4, 6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번째 볼까요?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고 분수는 약분법을 쓰지 않으며 자, 이거 기재된 순서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분수는 약분법을 쓰지 않는다.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물매 구할 때, 물매를 표기할 때 예를 들어서 2분의 1 이상, 뭐 50분의 1 이상 이걸 소수점으로 나타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뭐 0.5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 그냥 이대로 써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7번입니다. 7번 얘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7번 같은 걸 시험 문제 출제될 거예요.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최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령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자, 최적과 다음에 최적과 어떤 면적은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수량에서 공제를 안 하죠. 자, 지금부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기역번, 콘크리트 구조물의 말뚝머리. 콘크리트 구조물의 말뚝의 머리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밑창 콘크리트와 제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잡석 지정이에요. 그럼 여기가 기초판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말뚝은요, 여러분, 말뚝은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말뚝이 지금 와야 돼. 말뚝이. 그런데 사실은 이 말뚝은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위에서 조금 파고 들어가요. 실제로는. 보통 50에서, 아니, 약 15cm에서 30cm 정도 그 높이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못해도 적어도 한 10cm 이상은 요 기초판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빗금침 이 부분은 콘크리트가 그만큼 안 채워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 콘크리트 이 면적을, 아니, 부피를 구할 때, 콘크리트 양을 구할 때 요거 빼지 않고 해요. 이게 없는 것으로 계산하는 거죠. 결론, 콘크리트 양을 구할 때 이 말뚝머리가 요 안에 안 들어간 걸로 보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 아셨죠? 네. 자, 니은번입니다. 자, 볼트의 구멍. 자, 볼트라면 고력 볼트 또는 고장력 볼트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일반 볼트. 그 외에도 여러분 리벳이라든지 고력 볼트 또는 일반 볼트, 모든 볼트의 구멍은, 이런 구멍은 철판의 면적 계산할 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이렇게 철판이 있는데,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뭐 하려고요? 접합을 하기 위해서 볼트라든지 또는 리벳을 쓰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놔서, 야, 요 면적 계산을 해봐라 라고 할 때는 이 면적에서 이 구멍의 크기를 없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면적이 나오죠. 이러고 말해야 돼. 자, 그래서 공제를 안 하는 거죠, 이 구멍은. 자, 디귿번. 자, 못따기 또는 물구멍. 자, 못따기는 여러분 뭐냐면 이런 쇠가 있어요. 이런 쇠가 있는데 이 쇠가 요 면이 거칠어. 이 면이 거치니까 요 모서리 갖다 제가 살짝 라운드를 줘요. 이렇게 살짝 라운드를 줘. 이렇게 라운드를 주는 걸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따기라 해요. 못따기.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좀 크게 그리면 요 모서리가 제가 못따기에서 이만큼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만큼을 이거 나중에 계산할 거냐? 아니요. 계산 안 해요.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고. 즉 이렇게 안 생긴 것으로, 이렇게 생긴 것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물구멍. 물구멍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우리 샤시 같은 데 보면 샤시 붙은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샤시 틀에 보면 물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빗물이 이렇게 빠지게끔 만드는 이런 물구멍 같은 건 아예 샤시 틀 면적에서 이거 없는 것으로 계산해야지. 이거 언제 계산 다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에 이음 줄눈의 간격. 이음 줄눈의 간격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이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축 줄눈이라든지 또는 수축 줄눈. 자, 이런 줄눈이 있어. 그러면 어떤 면적에서 계산할 때 이런 줄눈이 있어. 이 줄눈을 벽돌이면 벽돌, 블록이면 블록이도 상관없어요. 콘크리트면 콘크리트도. 그러면 요거 줄눈이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 양 얼마 안 되거든요. 쉽게 해서 한번 살짝 옆으로 버리는 것보다 이 양이 더 작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자, 미음본 포장 공정의 한계수당. 포장 공정이라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깔 때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한 개소당 0.1제곱미터 이하의 자, 구조물짜리 이게 무슨냐면 도로를 깔 거예요. 여러분 도로 깔다 보면 뭐가 있어요? 맨홀 뚜껑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맨홀 뚜껑이 있어요. 이 맨홀 뚜껑 자리는 절대 여러분 아스팔트 포장을 안 해요. 아시죠? 그러면 이만큼의 면적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약 0.1보다 작대요. 그러면 너 0.1보다 작으면 너 이거 없는 곳으로 와서 깔아버리라고. 이렇게 이 양을 계산할 때, 그래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양을 계산할 때 요거 맨홀 뚜껑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요 1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자, 다음에 B번 강구조물의 리벳 구멍. 자, 그랬죠. 여러분 리벳 구멍, 볼트 구멍 전부 다 안 한다고. 자, C5번. C5번은 철근 콘크리트 중에 철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거푸집 있어요. 이 거푸집에 제가 콘크리트 갖다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철근이 이렇게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철근이 있으면 이 철근에 부피만큼은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 당연해요. 근데 나중에 콘크리트 계산할 때 보면 이 양을 계산할 때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해서 그냥 계산하고 말아요. 이래도 딱 맞아. 아셨죠? 자, 사실은 우리 레미콘 같은 데서 다 안 나오거든요. 그게 여기에서 상쇄가 되는 거예요. 또 가다가 우리가 콘크리트 붓다가 옆으로 조금 잘못 부어서 버려지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전부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요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안에 철근의 부피가 있어도 이 부피를 빼고 계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2형번 조약돌 중에 말뚝 체증 및 책목동. 이건 크게요. 이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최소 이 정도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계산 문제 시험 문제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번 소음반의 운반거리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되어 소음반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하며 여러분 소음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음반. 이 소음반의 거리는 20m 이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음반이 있다는 얘기는 대음반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말하면 소음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음반 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이를 별도로 계산. 그러니까 너 소음반으로 계산했는데 이것보다 더 높을 때는 그만큼 인력, 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더 추가적으로 계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계산하면 경사면의 소음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자, 그래서 경사면에 있을 때는 그만큼 더 경사면에 대한 품을 더 가해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사면은 소음반 거리는 직고 1m에 보실래요? 여기가 1m, 직고 높이가 1m. 그 다음에 여기로 6개 간다는 얘기예요. 3개, 4개, 5개, 6개. 자, 6m를 여러분 지금 경사면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 위에 경사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높으면 더 경사가 되겠지만 이거보다 낮으면 경사면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249페이지 보면 우리 시멘트 저장 창고에 대한 그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멘트 저장 창고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조적 공사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벽돌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이 벽돌이 가장 계산 문제로 가장 초보적인 단계지만 가장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조적 공사. 자, 조적 공사에서 1번 다음 벽돌 두께와 쌓기 기준량이 나와 있죠. 자, 이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0.5 비쌓기 벽돌 반장 두께죠.
그다음에 1.0비사키, 그다음에 1.5비사키, 2.0비사키 이렇게 있어요. 이때 1제곱미터당 사용되는 벽돌의 장수를 여러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빨간색 하는 거 무조건 암기하십시오. 이거 75장이에요. 75매. 자, 이거 149장입니다. 네. 오라. 여러분 지금 1.5비면 요거의 2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150장이 되는데 왜 한 장이 빠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원래는 74.5장이야. 그럼 벽돌 살 때 여러분 반장만 주세요. 그럼 벽돌 반장 팔까 안 팔까요? 저 같아도 안 팔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벽돌은 한 장을 사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그러니까 74.5 곱하기 2 하니까 얼마가요? 한 장이 빠지는 거죠. 150장에서. 그래서 149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것만 잘 암기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거저야. 1.5배는 요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 몇 장이 돼요? 224장이 되는 거죠. 자, 2B는 요거의 2배. 그래서 298장이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만 잘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숫자 나올 때 저거 계산해서 써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할중률이 나와요. 자, 그러면 조적공사에서 쓰는 할중, 벽돌의 할중률인데 우리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 보면 세 번째 할증량이 나와 있죠. 할증량. 자, 3번에 할증량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콘크리트 벽돌 있어요. 자, 이것을 과거에는 시멘트 벽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벽돌 있죠. 이 벽돌은 우리가 붉은 벽돌 또는 적벽돌이라고 하는 벽돌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벽돌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얘들은요 할증률이 달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콘크리트 벽돌 또 시멘트 벽돌은 할증률이 5%예요. 근데 일반 벽돌은 요거 3%밖에 안 돼요.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지금 요거 지금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콘크리트 블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콘크리트 블록은 과거에는 시멘트 블록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할중률이 있습니다. 이 할중률은요 몇 프로가 되냐면 얘는 4%예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시멘트 블록의 기준량에서 3번에 보시면 돼요. 3번에. 그래서 시멘트 블록은 4%라고 나와 있죠. 4%. 자, 그런데 이 콘크리트 블록은 우리 밑에 보면 표준형과 기존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기존형은 보실 필요 없어. 그래서 무조건 요즘에 나오는 건 무조건 표준형입니다. 이 표준형이 1제곱미터당 몇 장이 소요가 되냐면 13장이 소요가 돼요. 근데 이게 참 특이하게 얘는 이 13장 안에 할증률이 포함된 양이에요. 할증률 몇 프로? 4%가 포함된 양이에요. 할증량 4%가 포함된 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는요 절대 4%를 곱해주면 또 틀려요. 그래서 13장 하면 얘는 이미 할증률이 포함이 된 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콘크리트 공사예요. 자, 일반상입니다. 1번 레미콘의 타설 할증률은 묵은 구조물인 경우에는 2%, 철근 구조물 때는 철골 구조물의 경우에는 또 1%를 적용한다. 자, 보세요. 1번 레미콘, 레드미스트 콘크리트죠. 이 레미콘에 얘도 할증률이 있어요. 할증률.
할중률은 여러분 묵은은 이 안에 철근이 없어요.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일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 묵은일 때는 할중률을 몇 프로 보냐면 2%로 봐요. 근데 이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이나 또는 철근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 할중률을 1%로 봐요. 결론 얘 철근이 그 양이 할중률을 좀 낮춰주는 거죠. 얘는 묵은이 그만큼 철근이 없다 보니까 콘크리트에 할중을 더 많이 해줘야 돼요. 두 번째, 슬라브에서 수평 마무리가 필요할 경우는 미장공은 별도로 개선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슬래브예요. 자, 슬래브에서 이게 수평 마무리가 필요하대요. 필요할 때는 뭘로 하라고 하냐면 미장공이 별도로 비장공 별도 계산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콘크리트 타설어 가면 넓적한 나무로 그냥 밀대로 밀고 말아요. 다진 다음에. 그래서 보통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평만 맞추면 되는데 나중에 그러고 나면 평면이 굉장히 거칠어요. 자, 그런데 이건 수평 마무리, 즉 평평하게 이걸 마무리 짓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흑손 필요하죠. 쇠로 된 흑손. 이렇게 흑손을 하려면 사람이 별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미장을 하는 사람이 해야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아니, 잘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이 하면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문 미장공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걸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옆에 251페이지 나오는 건 절대 우리가 계산 이거 암기도 못합니다. 아셨죠?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 그냥 찍어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구조편에서 관련된 얘기를 모두 마쳤고 이제 자 2장 일반 건축 설비로 넘어가요. 자, 이제 페이지 260페이지 보면 우리 건축 설비편에 편론으로 갑니다. 자, 제1장 건축 설비 총론이 나와요. 건축 설비 총론에서는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어떤 공식이라든지 어떤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여러분 두 번째 물이 나와요. 물. 자, 물이 나오는데 뭐 1번은 또 계산 견적이 왜 나온지 모르겠네요. 아마 자, 우리 편집하는 과정에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빼버리고 여러분 물은 기본적으로 이 무게의 기준이 바로 이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1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톤이면 여러분 1세제곱미터는 얼마요? 1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리터는 1kg가 되는 거죠. 1리터는 1kg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상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확인해야 될 내용이 여러분 물의 성질입니다. 자, 이 물의 성질 중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물이 0도시의 물이 즉 이 물이 쉽게 얘기할게요. 끓으면 여러분 얘가 팽창합니다. 몇 프로? 약 4.3% 정도. 전체 체제가 약 4.3% 정도 팽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끓는 주전자 물이 넘치는 이유가 4.3% 팽창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물이 요게 수증기가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팽창됩니다. 이게 1700배가 팽창해요.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물이 이게 얼음이 돼요. 얼음이 되면 얘도 팽창합니다. 전체 체적이 약 9% 정도가 팽창해요. 자, 결론적으로 물은 이래나 저래나 다 팽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런 개념 확인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압입니다.
여러분 수압이라는 얘기는 물의 압력을 수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전기 압력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압.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압은 물의 압력인데 문제는 이 수압을 우리가 단위를 뭘로 많이 쓰냐면 메가파스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수두란 얘기가 나와요. 수두는 높이를 얘기합니다. 이건 높이입니다. 자, 높이를 할 때 여러분 수두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혹시 분수 아시죠? 분수. 자, 분수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솟아. 문제는 이렇게 솟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여기서 밀어주니까 솟아. 자, 민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거 수압이란 얘기죠. 그러면 수압만큼 높이가 올라가는 거죠. 이 높이를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요? 수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메타로 쓴다고요. 여기는 단위를 메가파스칼로 쓰고. 아, 이렇게 수압과 수도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수압에서 수두가 있어. 그러면 수압에서 수두를 바꾸려면 여러분 무조건 곱하기 100을 하세요. 그러면 거꾸로 수두에서 수압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누기 100을 해주면 돼요. 아셨죠? 이 개념을 여러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까요? 수압이 0.07이에요. 0.07이면 수두는 얼마일까요? 곱하기 100을 하니까 동그라미 2개가 떨어지니까 7m가 되겠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5m예요. 그러면 수압으로 바꾸면 나누기 100 하니까 0.15.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저게 암산은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계산기로 하십시오. 왜? 회계 때문에 여러분 일반 계산기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찰 손실 수도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유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공간을 갖다가 걔가 가면 그 공간을 모델을 메꿀 수 있는 게 여러분 유체예요. 자, 가장 일반적으로 물 같은 거, 액체 같은 거, 자, 기름 같은 건 전부 다 대표적인 유체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유체를 보낼 때는, 물을 보낼 때는 여러분 배관을 통해서 보내요. 자, 그러면 이 배관을 통해서 보낼 때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 마찰이 생기는 거죠. 마찰이 생긴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그 힘의 손실이 생긴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따라서 여기서 마찰 손실 수도라고 하는 것은 배관으로 내가 뭔가를 보낼 때 이걸로 해서 마찰이 생길 거예요. 자, 이 마찰이 생기는 손실을 갖다가 압력을 체크한다는 얘기죠. 수도란 얘기는 사실 높이란 얘기지만 압력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따라서 마찰 손실 수도는 어떤 배관에서 얼마만큼의 마찰이 생기는지 그 압력을 체크하는 게 마찰 손실 수도인데 공식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손실 수도 H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요게 있어요. 요게 손실계수예요. 손실계수. D는 여러분 지름인데 관의 지름, 관경이라고 얘기하죠. 관의 지름입니다. 자, L은 관의 길이. 그다음에 여기 G가 뭐냐면 중력의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 자, 중력의 가속도는 그러면 얼만큼 되냐고요? 자, 중력의 가속도는 약 9.8m 정도 돼요. 단위는 초당. 결론 제가 산 위에서 떨어지면 1초당 약 9.8m씩 떨어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아셨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2를 곱하면 2G가 되는 거죠. 자, U는 뭐냐면 V. 요것은 기본적으로 유속을 뜻해요. 유체 흐름의 속도를 유속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제곱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관계들은 전부 다 비례 관계예요. 그런데 요 관계는 전부 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비례란 얘기는 얘가 커지면 다 커지는 거고 작으면 작아지는 거죠. 자, 또 하나
커지면 작고 작으면 커지는 걸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5번의 난방도일이에요. 자, 난방도일은 여러분 이런 건데, 여러분 우리 여름에 에어컨을 트는 온도와 겨울에 난방을 하는 온도가 기본적으로 우리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에선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여름철에는 28도씨까지는 좀 참았다가 그 이상 넘어서면 에어컨 틀으라고 하고, 겨울에는 여러분 난방의 온도를 몇 도씩 맞추라고요? 20도씩 맞추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온도라는 것은, 기온이라는 것은 여기보다 더 여기에서 설정이 될 수 있고 요 밑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온도가 이렇게 하다가 차츰차츰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은 지금 뭐예요? 덥다는 얘기예요. 더우니까 뭘 하라고요? 냉방을 하고. 자, 이 구간은 추우니까 뭘 하라는 얘기예요? 난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빨간 밑금층 부분이 여러분 난방도일 구간이에요. 난방도일이에요. 이 파란색 밑금층 부분이 냉방도일이에요. 자, 이렇게 도일은 어떤 온도에다 일수를 구한 걸 도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일의 단위를 보면 온도에다가 일수를 곱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도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도일의 단위는 도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일은 어떨 때 쓰냐면 기본적으로 난방도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난방도일 하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 집만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이면 서울, 아니면 시별로 나눌 수 있죠. 저 서울시, 뭐 인천시, 뭐 고양시, 뭐 구리시 이런 식으로 시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시별에서는 또 꼭 다 구별로 아니면 동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얘는요 어떤 통계 자료로 많이 써요. 통계 자료. 통계 자료라도 보니까 얘는 무슨 값이 나오면 평균값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평균치.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 쓰다 보니까 정확한 값은 못 만들어요. 정확치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정확치 않다 보니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난방비 또는 연료비, 보일러의 용량의 계산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확치 않은 거 가지고 여러분 돈 대충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산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만 쓰냐면, 자, 어떨 때는 가능하냐면 이런 것들을 추정하고 추측은 가능합니다. 이 편 갖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정도 난방도일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 1, 2년 자료가 아니라 보통 한 5년, 10년 동안 자, 계속적인 데이터를 갖다 모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보통 이 정도는 되겠구나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261페이지 1번을 보면 추운 날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냉방도일은 더운 날의 지표를 나타내는 거죠. 자, 두 번째 실내의 평균기온과 외기의 평균기온과의 차이의 일수를 곱한 것. 그래서 자, 온도에다 일수를 곱한 걸 도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어느 지방의 난방도일을 알면 그 지방이 얼마나 추운 곳인지, 자, 난방연료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알 수 있지만 정확한 건 몰라도 요건 할 수 있는 거죠. 대충 추측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료 소비량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고, 난방도일 값, 자, 여기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자, 연료 소비량도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62페이지 보면 이제 단열이 나옵니다. 단열은 열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단열의 반대는 여러분 전열이에요. 전열은 열의 이동이에요. 아셨죠? 자, 정반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단열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이 단열은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외단열과 내단열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외단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외단열입니다. 자, 외단열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단열재를 여기에다 외부에다가 다 갖다 붙여요. 자, 단열입니다. 이게 여러분 외단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열재를 여기에 붙여요. 이걸 내단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단열과 내단열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외단열 좀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정리 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262페이지 1번 외단열 있죠? 자, 1번 예열 시간이 길어 한냉 지역에 적합하다. 얘는 예열 시간이 길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 난방을 하잖아요. 난방을 하면 이 벽체나 이 천장이 따뜻해져야 비로소 집안이 따뜻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참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냉 지역에서는 난방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럴 때 쓰는 게 좋다는 얘기죠. 다음에 자, 지속 난방이 유리하면 내단열보다 결로 발생이 작아집니다. 자, 결론 얘는요 단열 성능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이렇게 단열 성능이 우수하다 보니까 그만큼 결로도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 좋다고. 그래서 세 번째, 내단열보다 단열효과 우수하나 공사비가, 결론은 돈이죠. 이렇게 좋은 이유가 비싸서 좋아진다는 얘기죠. 다음에 단열재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단열 효과가 우수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단열재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방수층을 만들거나 또는 방습층을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비를 맞으면 이 단열재가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단열 효과 하나도 없어져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불이 물이 적셔져 있으면 절대 안 따뜻합니다. 그래서 물이란 것은 단열의 자 반대 개념을 보셔야 돼요. 열을 이동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반드시 만들려면 외측에 방수층 또는 방습층을 만듭니다. 또 외층은 이렇게 요 외부는 어떤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어떤 충격에서도 이게 깨져버리면 그 단열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내단열 볼까요? 내단열. 자, 이 내단열 예열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난방을 하면 요게 열의 이동을 막기 때문에 금방 훈훈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간헐 난방하는데 적당합니다. 간헐 난방. 두 번째, 단열 효과가 낮아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단열 성능이 나빠요. 그래서 싼 거죠. 자, 그렇지만 얘는 그렇게 춥지 않은 곳에 쓸 수밖에 없어요. 내단열은. 자, 그런데 얘는 결로가 어디에 생기냐면 이쪽에 결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고온측에 이렇게 고온측에 뭘 설치하냐면 방습층을 설치합니다. 안 그러면 줄줄줄 흘러버려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일반적인 것보다 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강당이나 집 회장이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사진 보면 여러분 외단열 보니까 건물 바깥을 전부 다 하얀색 스티로폼으로 감싸버리죠. 내단열은 건물 내부 안쪽이에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느 쪽이에요? 내단열 쪽을 많이 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 세 번째 법적 단체 설치 장소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자 저는 세 번째 열교는 여러분 열이 지나가는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열교. 그래서 핫브리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외단열보다는 열교 현상은 반드시 내단열 같은 데서 많이 발생돼요. 특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단열적 없다 보니까 열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 이런 현상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열교라고 얘기해요. 열교. 그러면 열교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열 성능을 좋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단열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뭐가 좋아요? 외단열 같은 경우로 해야 되는 거죠. 외단열. 그래서 뭐 이런 개념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